여러분은 아십니까? 가해국은 침묵하고 피해국이 세계를 향해 외치는 나라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1923년 9월 1일 도쿄에서 수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일본은 진실을 알면서도 100년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록은 대외비로 묻혔고 교과서에서 지워졌으며 추도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살당한 어떤 나라는 정반대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추도식을 열고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며 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국이 감춘 진실을 이 나라는 어떻게 지켜낸 걸까요? 지금부터 100년간 묻혀있던 그날의 진실과 기억으로 이긴 한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으십니까? 자연재해보다 인간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20년간 전쟁을 연구했지만 1923년 9월 1일 도쿄에서 일어난 일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진도 7.9의 지진이 도시를 삼켰고 10만 명이 죽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건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맥켄지,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국주의 폭력사를 연구하며 20년을 보냈죠. UN 동아시아 전쟁범죄조사단에서 일했고 영국 국방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런 제가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도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일본 방위성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관동 대지진 당시 정부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였죠. 철제 서류함 속 먼지 쌓인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피해 현황, 구호 활동 보고서, 사망자 통계. 예상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서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1923년 9월 2일, 내무성이 전국 경찰에 보낸 전문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조선인 단속에 관한 건. 저는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선인이 각지에서 방화하고 폭탄을 소지하며 폭동을 일으키고 있음. 엄중히 단속하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서였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형선고서였습니다. 정부가 공식 문서로 한 민족 전체를 범죄자로 지목한 겁니다. 증거도 없이 말이죠. 저는 그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한 장의 전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1923년 9월 1일 정오. 그날 도쿄와 요코하마를 강타한 진도 7.9의 지진은 순식간에 도시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목조 가옥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죠.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수만 개의 화로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무너진 가옥의 나무 잔해에 불이 붙었고 강풍이 그 불길을 키웠죠. 도쿄 전역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연기는 태양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죠. 불길은 사방에서 몰려왔고 피난처는 없었습니다. 수만 명이 강으로 뛰어들었지만 강물조차 뜨거웠습니다. 주변 화재 때문이었죠. 저는 당시 사진 자료를 봤습니다.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잿더미만 남은 거리, 까맣게 탄 시체들, 무너진 건물 더미. 문명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혼돈 속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방화하고 있다. 조선인이 폭탄을 던지고 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불길보다 빠르게 번졌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당시 신문을 확인했습니다. 9월 2일자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모두 같은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불령선인 폭동, 조선인 방화주의보. 언론이 거짓을 확산시킨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거짓을 공식화했죠. 제가 발견한 그 내무성 전문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네온 사인이 너무 밝았습니다. 100년 전 그날 이 도시를 밝힌 건 불길이었죠.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9월 2일부터 도쿄 거리엔 자경단이 나타났습니다. 죽창,
칼, 쇠몽둥이로 무장한 시민들이었죠. 그들은 조선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부의 명령을 받았다고 믿으며 말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아니,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수천 명의 자경단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조선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붙잡았다고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조선인을 구별했을까요? 발음이었습니다. 15엔 50전이라고 말해봐라. 조선인은 일본어 격음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그 한마디 발음으로 생사가 갈렸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지진재해가 아니라 학살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살이었죠. 문명이 붕괴하는 순간 인간은 짐승이 됩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죠. 왜냐하면 짐승은 이유 없이 죽이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쿄는 불탔다. 하지만 더 뜨겁게 탄 건 인간의 양심이었다. 9월 2일 아침,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재와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걸어다녔죠. 곳곳에서 타다 남은 시체의 악취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도시를 지배한 건 죽음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광기였습니다. 내무성의 전문은 단 하루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인을 엄중 단속하라는 명령 한 줄. 그게 수천 명의 시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면허증이 되어버렸죠.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민중은 그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서 자경단이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죽창과 일본도 쇠몽둥이를 든 순간 달라졌죠. 조선을 잡자 불령선인을 소탕하라는 구호가 거리를 메웠습니다. 그 구호 속에서 인간의 이성은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자경단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었죠. 도쿄와 요코하마를 합쳐 무려 수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자경단에 가담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묵인 아래, 때로는 경찰과 함께 조선인 사냥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조선인을 구별했을까요? 발음 테스트였습니다. 15엔 50전, 가가가, 스즈쿠와 같은 일본어 단어를 발음하게 했죠. 조금이라도 발음이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변명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심지어 일본인조차 사투리 때문에 조선인으로 오인받아 살해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생존자의 증언록을 읽으면서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한 조선인 남성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리 모퉁이마다 자경단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붙잡아 신문했죠. 조선인으로 의심되면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찔렀습니다. 시체는 강물에 던져지거나 불에 태워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쿄 스미다구 추도관을 방문했습니다. 유품 전시실에서 작은 아이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죠. 낡고 더러운 그 신발은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신발 한쪽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다른 한쪽은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신발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작은 신발의 주인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조선인으로 태어난 게 죄였습니까? 지진이 일어난 도쿄에 살고 있었던 게 죄였습니까? 일본어 발음이 서툴렀던 게 죄였습니까? 당시 신문 기사들은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불령선인 대검거라는 제목으로 자경단의 활동을 마치 영웅담처럼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조선인 폭도 소탕 성과라는 헤드라인을 일면에 실었죠. 언론은 학살을 정의로 포장했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켰죠. 민중은 그 거짓된 기사를 믿으며 더욱 광기에 휩싸여 갔습니다. 문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도쿄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한 제국이었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일본을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명의 겉모습 아래 숨겨진 건 한 장의 공문만으로도 무너져 내리는 허약한 양심이었습니다. 소문 하나에 칼을 드는 야만이었죠. 아이까지 죽이는 광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의 칼은 진실이 아닌 소문을 따랐다. 조선인의 목숨은 소문 하나보다 가벼웠다. 문명은 그날 아이 신발보다 작았다. 광기가 도쿄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 요코하마 스루미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카와 스네키치. 스루미 경찰서장이었죠. 저는 그의 기록을 읽기 전까지 일본 경찰 전체가 학살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찰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카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9월 2일 오전 스루미 경찰서에는 조선인 220명과 중국인 70명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지진 이후 거리에서 자경단의 위협을 피해 도망쳐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호를 요청했고 오카와는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서 지하와 유치장에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식량과 물을 나눠줬죠. 여기선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서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창과 칼, 쇠몽둥이로 무장한 자경단이었죠. 처음엔 수십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백 명으로 불어났고 해가 질 무렵엔 1000명이 넘는 군중이 경찰서를 포위했습니다. 조선인을 내놔라.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군중은 경찰서 문을 두드렸고 창문을 흔들었으며 돌을 던졌습니다. 경찰서 안은 공포에 휩싸였죠. 피난민들은 울먹였고 몇몇 경찰관들은 손을 떨었습니다. 오카와는 경찰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1000명의 군중 앞에 홀로 섰습니다. 손엔 아무것도 들지 않았죠. 그는 군중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고한 피난민입니다.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군중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거짓말이다. 조선인은 모두 폭도다. 당장 내놔라. 오카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해를 입는다면 나는 내 배를 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들을 건드리려면 먼저 나를 죽여야 할 것입니다. 순간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카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없었죠.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1000명의 광기 앞에 선 한 사람의 용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대치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군중은 흩어지지 않았고 오카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안 피난민들은 떨며 밤을 보냈죠. 밖에선 고함 소리가, 안에선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우였죠. 군중의 일부가 흩어졌지만 여전히 수백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카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해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요코하마 항해 정박 중이던 해군 함정에 피난민 호송을 요청했죠. 해군은 응했습니다. 9월 3일 오전,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피난민들은 경찰 호위 아래 항구로 이동했습니다. 오카와는 선두에 섰고 부하 경찰관들이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자경단은 여전히 따라왔지만 감히 공격하진 못했죠. 피난민들은 해군 함정에 올랐습니다. 220명의 조선인과 70명의 중국인, 총 290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카와 스네키치 한 사람의 용기 덕분이었죠. 저는 도쿄의 한 역사자료관에서 오카와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9월 3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미쳐가고 있는지 두렵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광기 속에서도 인간은 빛을 낼 수 있었습니다. 1000명의 악마 앞에서도 한 사람의 천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카와 스네키치, 그 이름은 불길 속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왜 오카와는 예외였을까요? 왜 다른 수많은 경찰, 수많은 공무원, 수많은 시민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오카와는 명령보다 양심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소문보다 진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광기보다 인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광기에도 양심은 있었다. 오카와 스네키치, 그의 용기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날 조선을 지킨 건 한 일본인의 양심이었다. 오카와 스네키치의 기록을 읽고 며칠간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일본 안에도 양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자료실 깊은 곳,
철제 서류함 맨 아래에서 저는 구겨진 한 장의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1923년 9월 20일자 내무성 조사국이 작성한 문서였죠.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선인 관련 유언비어 확산 및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손을 떨며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문장은 제가 그동안 추측했던 모든 것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조사 결과 조선인에 의한 방화, 폭동, 우물투독 등의 사실은 일체 확인되지 않았음. 모든 소문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판명됨. 다음 페이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및 중국인 살해 사건 다수 발생. 추정 사망자 수천 명. 대부분 무고한 피난민으로 확인됨. 정부 발표 전문이 유언비어 확산에 일조한 것으로 보임. 제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진 발생 불과 20일 만에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파악했고 자경단이 수천 명을 학살했다는 사실까지 정확히 조사했으며 심지어 정부 자신이 발표한 전문이 학살의 원인이었다는 것까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보고서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붉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그 답이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대외비로 분류함. 공개 불가.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넘어 적극적으로 은폐를 선택했던 겁니다. 수천 명의 무고한 목숨이 거짓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면서도 그 진실을 의도적으로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복사하며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학자로서 20년간 유지해온 냉정함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깊은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도쿄대학에서 관동대지진을 연구하는 한 일본인 교수를 만났을 때 그는 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역사를 말하는 건 불편한 진실을 꺼내는 일이고 일본 사회는 그 불편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의 목소리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창밖으로 도쿄의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녔고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모든 게 평화롭고 발전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불빛 아래 묻혀있는 어둠을, 10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학살을, 그리고 그 학살을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침묵을 말입니다. 문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높은 빌딩과 빠른 전철, 발전된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문명은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기록하는 정직함이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양심입니다. 일본은 기술로는 세계 최고 수준까지 발전했지만 역사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여전히 1923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후퇴했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1923년 9월 20일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들은 진실을 기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 100년 동안 일본은 그 진실을 계속 묻어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죠. 침묵은 또 다른 폭력이다. 역사를 감춘 문명은 죄를 반복한다. 일본은 거짓을 알면서도 숨겼고 진실을 확인하고도 묻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록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일본이 100년간 침묵한 진실을 서류함. 깊은 곳에 묻어버린 학살을 대외비로 분류한 보고서를 모두 세상에 드러내겠다고요. 저는 더 이상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반드시 들려져야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조사를 마친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이 묻어버린 진실을 한국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9월 1일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는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그곳에 도착했죠. 행사장 입구부터 검은 리본을 단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년층이었습니다. 추모비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옆엔 희생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진 명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김철수, 이영희, 박순익, 최만석. 수백 개의 이름이 비석에 새겨져 있었고 각각의 이름 뒤엔 한 가족의 비극이,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투성이었고 무릎은 떨리고 있었지만 꽃을 놓는 손길만큼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잠시 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서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당시 26살이었던 할아버지는 도쿄에서 일하다 지진을 만났고 그 후 소식이 끊겼다고. 가족들은 평생 할아버지의 유골조차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매년 이곳에 와서 헌화를 한다고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엔 붉은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일본에서 본 광경과 이곳의 광경을 겹쳐보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100년이 지나도록 학살을 인정하지 않았고 교과서에도 이 사건은 몇 줄로만 언급될 뿐이었으며 추도식조차 정부 주관이 아닌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작은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국이었기에 더욱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비극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추도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의 낭독 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에서 학살당한 우리 동포들을 추모하며 그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참석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분간의 묵념. 그 침묵 속에서 저는 100년 전 비명을 들었습니다. 도쿄 거리에서 죽창에 찔려 쓰러진 사람들의, 강물에 던져진 아이들의, 불길 속에서 타 죽은 노인들의 비명이 그 침묵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묵념이 끝나고 헌화가 시작됐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건 기억의 의식이었고 역사를 지키는 행위였으며 망각에 맞서는 싸움이었습니다. 행사 후반부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고 그 노랫소리는 바람을 타고 광화문 거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애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노래였고 저항의 노래였으며 기억의 노래였습니다. 100년 전 도쿄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 사람임을 잊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추모비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고 꽃을 어루만졌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일본은 침묵으로 과거를 지우려 했지만 한국은 기억으로 과거를 지켰습니다. 일본은 망각을 선택했지만 한국은 추모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편안함을 택했지만 한국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차이가 두 나라의 품격을 갈랐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오래된 궁궐이 보였고 현대적인 상가 옆으로 전통 한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와 현재를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발전과 기억을 동시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슬픔을 망각하지 않았다. 역사를 기억하는 국민, 그것이 진정한 강국이다. 일본은 침묵했고 한국은 기억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문명의 차이다. 한국에서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간 제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가을비가 내렸고 빗방울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시선은 창밖이 아닌 책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역사책들. 제가 20년간 연구하며 모은 자료들이었죠. 대영 제국의 식민사 제국주의 폭력의 기록들, 인도와 아프리카, 중동에서 벌어진 학살과 착취의 문서들. 저는 그 책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1943년 벵골 기근. 영국의 식량 수탈 정책으로 인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처칠 총리는 식량 지원 요청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인들이 토끼처럼 번식하니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다. 케냐의 마우마우 항쟁. 1950년대 영국군은 독립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수만 명을 학살하고 수용소에 가뒀습니다. 고문과 집단 처형이 일상이었고 여성과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 1840년대 감자마른병으로 100만 명이 굶어 죽었지만 영국은 식량 수출을 계속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곡물배들은 영국으로 향했죠. 저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깨달았습니다. 관동대지진 학살과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을 말입니다. 제국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지었고 같은 논리로 학살을 정당화했으며 같은 침묵으로 진실을 묻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인을 불령선인이라 부르며 학살했듯이 영국은 인도인을 야만인이라 부르며 착취했고 케냐인을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고문했으며 아일랜드인을 게으른 민족이라 부르며 굶겨 죽였습니다. 차별과 멸시의 언어는 학살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국은 자신들의 죄를 기록해서 지웠습니다. 일본이 관동대지진 보고서를 대외비로 분류했듯이 영국도 식민지 문서 수천 건을 불태웠고 은폐했으며 분류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했고 제국은 언제나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일본의 침묵을 비난하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제 조국 영국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은 전 세계 4분의 1을 지배하며 수백 년간 폭력을 자행했으니까요.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창밖의 런던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빗속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100년 전 도쿄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거리,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칼을 든 자경단들. 그리고 동시에 뱅골에 굶주린 아이들, 케냐의 수용소, 아일랜드의 황폐한 들판이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런던 정경대학교 강의실에 섰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제 강의를 듣기 위해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배웁니다. 난징 대학살, 위안부, 731부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비난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뱅골 기근 300만 명, 케냐 마우마우 항쟁 10만 명, 아일랜드 대기근 100만 명, 인도 아무리차르 학살 1,000명. 이 숫자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영 제국이 저지른 학살의 일부입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직시해야 합니다. 제국의 폭력은 일본만의 것이 아닙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벨기에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야만을 저질렀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학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서재로 돌아온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말입니다.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을 견뎌냈고 그 이전엔 중국 왕조들의 침략을 버텼으며 전쟁과 분단과 독재를 모두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증오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을 선택했고 추모를 택했으며 정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죄는 일본만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제국의 폭력을 견뎌냈다. 그리고 증오가 아닌 기억으로 답했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다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관동대지진 102주년을 맞아 도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엔 연구자가 아닌 증인으로서 가는 길이었죠. 9월 1일 오전, 도쿄 스미다구 요코하미초 공원. 이곳은 1923년 지진 당시 수만 명이 불길에 휩싸여 죽은 곳이었고 지금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추도비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1교포들과 일본 시민들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헌화를 하고 있었고 묵념을 올리고 있었으며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비극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오카와 스네키치를 떠올렸습니다. 광기 속에서도 양심을 지켰던 그 경찰서장을, 그리고 동시에 수천 명을 학살했던 자경단들을 떠올렸죠. 이 땅엔 천사와 악마가 함께 존재했었고
지금도 그 기억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추도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의 낭독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고 참석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인과 조선인, 가해국과 피해국의 후손들이 함께 묵념을 올리는 모습은 묘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성기를 든 우익단체 회원들이었죠. 그들은 일본 국기를 흔들며 추도식을 향해 야유를 보냈고 학살은 없었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묵념 중이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고 공원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우익 회원들은 계속 고함을 질렀고 일부는 추도비 쪽으로 다가오려 했습니다. 경찰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고함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우익단체를 향해 걸어갔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날 자경단에게 끌려갔던 이야기를 8살 아이의 눈앞에서 벌어진 학살을 102년간 지고 살아온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고 주변 사람들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공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우익 회원들조차 잠시 침묵했고 확성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102년이 지났지만 고통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슬픔은 대를 이어 전해졌으며 진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추도식이 끝난 뒤 저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물을 닦고 있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떨리는 손을 잡고 함께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국의 BBC와 가디언지에 보낼 기고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오늘 본 광경을,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를, 그 눈물의 의미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조선인 학살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이 스스로를 배반한 날이었고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 순간이었으며 제국이 양심을 버린 날이었다고 썼습니다. 일본은 10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 노인의 눈물이 증거이고 추도비에 새겨진 이름들이 증거이며 매년 9월 1일 이 공원에 모이는 사람들이 증거라고 말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0년 전 불길로 뒤덮였던 이 도시는 이제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 여전히 어둠이 숨어 있었고 침묵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으며 거짓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거짓은 여전히 이 도시를 걷고 있지만 기억은 더 오래 산다고 적었습니다. 100년 전 불타던 도시 위에 지금은 기억이 타오르고 있다고 썼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뒤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기고문을 읽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촬영은 런던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자 감독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본 한국은 어떤 나라냐고 말이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기억으로 싸우는 나라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기억으로, 증오가 아닌 추모로, 망각이 아닌 기록으로 싸워온 나라라고 말이죠. 스튜디오 모니터에는 제가 서울에서 촬영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광화문 추도식 장면이었습니다. 검은 리본을 단 노년들이 헌화를 하고 있었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물을 닦는 할머니의 모습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한 세기의 무게를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본은 침묵했고 한국은 기억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은 진실을 묻었고 한국은 진실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한국의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도쿄 요코하미초 공원의 추도식 장면이었습니다. 우익단체의 방해 속에서도 묵념을 계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던 그 노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실은 힘이 세다고, 아무리 묻으려 해도 결국 살아남는다고,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저는 혼자 런던 거리를 걸었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걷다 보니 국회의사당이 보였고 빅벤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대영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건물들 앞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가를 말이죠. 위대함은 영토의 크기가 아닙니다. 군사력의 강함도 아닙니다. 경제의 규모도 아닙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고통을 기억하는 용기이고 진실을 지키는 정직함이며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양심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제국의 폭력을 견뎌냈고 전쟁과 분단을 이겨냈으며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기억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슬픔을 망각하지 않았고 희생자를 잊지 않았으며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촬영을 위해서였습니다. 광화문 추도비 앞에서 제 여정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찍기로 했죠. 9월의 서울은 선선했습니다. 추도비 앞에 섰을 때 바람이 불었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저는 손에 든 하얀 국화꽃을 천천히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줄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102년 전 도쿄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이름도 없이, 강물에 던져진 아이들을, 역사에서 지워질 뻔했던 수천 명의 희생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나는 이제 이 나라를 존경한다고, 역사를 이긴 나라 대한민국을 존경한다고 말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20년간 역사를 연구했지만 관동대지진의 기록 앞에서 처음으로 역사를 느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침묵하지만 한국은 기억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강한 나라는 군대가 아니라 기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도쿄를 뒤덮던 불길은 꺼졌지만 한국의 기억은 아직 타오르고 있습니다. 기억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정의를 지킨 나라입니다.